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금국악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셨던 곡은 프론티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바로 들으실 곡은 초소의 봄이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저기 맨 끝에 있는 소금이라는 악기가 가장 특징적인 그런 곡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초소의 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초소의 봄 들으셨고요. 그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 농부가라는 음악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농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번에는 노래곡인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와 호응과 함께 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전달 밝은 뒤 순임금 노름이요 합창에 푸른 대소를 하느님 노릇이요 온유월당도 하면 우리들 시절이로구나 배랭이 꼭지에다가 화 꽂고서 마구쟁이 춤춰보세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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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갱갱 맥갱 두리둥둥 여보소 저보소 이내 말을 그냥 이내 말 들어요 캄캄한 어두운 밤을 멀리 사라지고 삼천리 너른 땅은 새빛이 밝았구나 산영수이강 사는 우리들 찾이로세 배랭이 꼭지에다가 화 꽂고서 마구쟁이 춤춰보세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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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갱갱 맥갱 두리둥둥 마지막은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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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갱갱 맥갱 두리둥둥 또
이제 마지막 곡으로 모든북 협주곡 다 들으실 텐데요. 이 곡은 저기 끝에 있는 모든북이 아주 멋진 장기를 보여주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다시 큰 박수와 함께 모든북 협주곡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라금 국악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공연 보여준 라금 국악단과 풍물패 동락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 풍물패 동락과 라금 국악단의 후원으로 오늘 자리 빛내주신 크라운혜태 윤영달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문화기술원 창립 1주년 2014 문화기술 심포지엄 행사의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차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 문화기술 심포지엄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대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월호 희생자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와주신 주요 내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호 문화융성 위원장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오셨습니다. 네, 조금 후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 오셨습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입니다. 임건택 감독 오셨습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위원장 오셨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 오셨습니다.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장 오셨습니다. 강효 줄리어드 음대 교수 오셨습니다. 기호 금호터미널 대표이사 오셨습니다. 김행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오셨습니다. 이현 광주시 문화산업정책 실장님 오셨습니다. 많은 귀빈들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호스트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님,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행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정진홍 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님이십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스트 총장 김영준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 아주 흔치 않은 일인데요. 저희 과학기술원에 오늘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찾아오신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아주 뜻깊은 오늘 우리 한국문화기술연구소 1주년 맞이해서 CT 심포지움도 개최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공사 담당하신데 먼 길을 마다하시고 광주까지 오신 내외 기분 여러분, 또 문화예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화기술 주무기관인 그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문화기술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 문화기술연구소는 저희 광주과기원은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피인형 논문 세우기 아시아에서는 연속 6년 동안 1위를 차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과학기술 대학원입니다. 이 지스트에 새롭게 인문예술과 과학기술이 융복합하는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기술연구소가 작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더불어 광주 지역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컨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내년에 문을 열 아시아문화전당과 더불어 문화융성의 4개 축을 형성해서 아시아 문화 수도 광주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문화 명성과 창조경제의 내일을 책임질 또 하나의 거점이 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1년 동안 정진홍 소장의 남다른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1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걸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번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움은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의 100년 국가 미래를 이끌 시대의 화두임을 분명히 하고 사람과 문화 그리고 문화기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인문예술과 과학기술이 제대로 섞이고 발효되어야 저력 있는 문화가 꽃피워지고 창조의 미래가 열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아시아 문화 중심 광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내일이 새로운 방향에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광주과기원 문화기술연구소는 그 핵심 엔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사하기
앞서서 주요 네 분, 두 분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KBS 총국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준 광주 MBC 사장님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축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문화융성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무대로 나와주시고 모두 큰 박수로 위원장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지난해 개원식 때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관람차 왔었습니다만 예정이 없이 불려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선 이곳에 과학기술연구소를 문화기술연구소를 만들어 주신 전남 광주 과학기술원 김영준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1년 상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폭넓은 지식과 인맥을 갖고 있는 정진홍 우리 소장께서 많은 인재들을 모아서 이 문화기술대학원을 창설하시고 또 1년 동안에 굉장한 그 발전을 이룩해 놓으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러한 창립 기념으로 문화와 과학을 융복합하는 그러한 주제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 예술과 또 과학기술 그리고 특히 디자인을 접목해서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문화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또 이러한 그 융복합은 바로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융성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그러한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곳 광주는 옆에 조성되고 있는 나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와 함께 이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에서 이곳으로 이전한 컨텐츠진흥원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두 기관과 아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특히 내년에 문을 열게 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아시아 문화 전당과 함께 폭넓은 지식과 과학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이 전남 지역을 비단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화중심 도시로 지향하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은 CT와 또 여러 분야의 문화가 서로 접목하는 그러한 과제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의미 깊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과 권영민 교수께서 기조발제를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의 그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앞으로의 이 지역을 세계적인 문화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개소 1주년을 축하드리고 오늘 아주 매우 중요한 뜻깊은 그러한 국제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衷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정진홍 우리 소장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호 문화융성 위원장님이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항식 전 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항식 전 총리께서 무대 위로 나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축사 맞이하겠습니다. 순서에 없었는데 또 우리 정진홍 소장께서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인사차 나왔습니다. 그 작년 초에 정진홍 교수께서 아무 연고가 없는 광주로 가신다. 그리고 광주 과기원의 교수로서 또 연구소장을 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서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제 고향인 광주에 와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후원을 하면서 광주 과기원에서 연구소가 어떻게 잘 발전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정진홍 소장님 그리고 우리 김영준 총장님께서 잘 뒷받침해 주셔서 오늘 또 이와 같은 좋은 심포지움을 갖게 된 것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하면은 선뜻 이해가 되지만은 문화기술 조금은 낯선 듯한 이런 표현이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의미나 또 오늘의 심포지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경제도 발전하고 또 삶도 나아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허전하고 또 여유가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여유 있고 윤택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와 같은 문화 기술을 또 융복합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또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참 다목적이고 중요한 이러한 일을 우리 정진홍 소장이 있는 이곳에서 열심히 해놓으시고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논의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또 전국적으로 또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후원함으로써 또 문화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이 여유롭고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되도록이면은 마지막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공부도 좀 하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김항식 전 총리셨습니다. 다음으로 임권택 감독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임권택 감독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야말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정진홍 선생님이 저에 대한 약점을 너무 잘 알고요. 몇 가지 좀 강제스러운 그런 명령을 할 때가 있고요. 그런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저는 이 과학과 문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융합을 한다 하는 것을 과제로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이제 그런 걸 과제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이제 펼치시고 얘기하시는 자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과학과 그 문화의 융합이라는 것이
제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영화에 얼마나 크게 쓸모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좀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넓은 시장이 필요한 건데, 사실 한국은 뭐 5천만 민족이고 그 이상 더 이렇게 아직은 그 시장을 키워갈 도리가 없는데, 이제 미국 같은 그런 엄청난 큰 거대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화를 우리가 뭐 늘 그늘을 살던가 아니면 겨우 쫓아갈 정도로 좀 미약한 면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영화가 아주 큰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것이 여기서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영화에 이렇게 이용이 된다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생각 없이 정진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점을 알아차리고 올라가서 얘기해라 해서 이렇게 와서 뭐 그렇게 조리 없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만은, 정말 저희 영화야말로 과학과 문화가 잘 융성하는 쪽으로 그런 발전을 호흡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커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광주 문화 기술 과학 기술은 큰 성과를 아주 초조하리만큼 집요하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네, 과학과 문화의 융복합이 아직은 열악한 한국 영화 시장을 넓히고 또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임권택 감독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기웅 파주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야말로 예정이 없는 말씀을 또 부탁받고 1년 만에 또 여기 와서 많은 광주의 지인들을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오차는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광주에 제가 사랑하는 광주 분들 많이 오셔서 제가 광주에 나가서 식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먹고 와서 또 세미나 참석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와서 느끼는 것이 우리 총장님께서 그래도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면서 일과 싸우게 하는 그런 이 정진홍 소장을 거들어 주신 것 같아서 오늘과 같은 이런 아주 뜻깊은 또 심포지움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각별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동양의 그 현자 한 분이 똑똑한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현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여 그것이 아는 것이다. 아주 대단한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큰 함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과학이나 문화나 모든 우리의 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담론에서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처세의 문제, 아까 임권택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영화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영화를 만든다.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참담한 모습을 예상케 하는 아주 우리의 인간의 큰 약점을 자유롭지 못한 예술의 영역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담론이 많이 중요한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또 많은 예술들이 창출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안다고 하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을 분간하고 자제하고 또 참는 것, 기다리는 것. 그래서 책임 총리가 아니라 반성하는 총리,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는 정치와 행정과 우리 김항식 전 총리님하고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작년에 만나서 파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잘 돼야 되는데 기술도 잘 돼야 되고 문화도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한통속이 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한통속이 되는 논의를 진지하게 성과 있게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기용 파주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장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습을 받았습니다. 전혀 준비 없이 왔는데요. 오늘 이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국문화기술연구소를 이토록 키워주신 광주과학위원회 총장님 그리고 문화기술연구소 정진홍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드디어 이쪽 광주에 이웃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일 날 나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으로서 오늘 사실 신고를 하러 여기에 온 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기술을 저희들도 한 파트로 콘텐츠진흥원이 아주 중요시하는 저희의 사업 부문입니다.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 특히 문화기술연구소와는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저도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다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하시면서 예정이 없었던 그런 축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또 하나의 공연이 예정 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이은결 씨가 간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행사 중에 가장 흥미롭고 가장 재미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마술사 이은결 씨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무대를 써야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잠깐 쓰고 저희가 할 건데 다 들리시나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전혀 예상이 없었는데 우리 정진홍 위원님께서 역시 막무가내로 전화해 주셔서 서게 됐습니다. 농담입니다.
처음에 제가 일단 오늘 잠깐 퍼포먼스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마술과 과학기술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마술은 그냥 트릭 아닐까라는 생각도 처음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예전에도 아서 클라크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진보된 기술은 마술과 구별할 수 없게 말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죠.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정말 처음 진보된 기술들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상상력과 그런 과학기술이 만났을 때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잉몬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화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영화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 배경에 루미에르 형제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영화가 예술이 되기까지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바로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영화 제작자이자 마술사 출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르주 멜리에스가 처음에 그 루미에르 형제가 상영했던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건 정말 마술보다 더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무대에서 자기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르주 멜리에스의 영감을 받아서 퍼포먼스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림을 시작할 건데요. 잠시만. 네. 뒤가 좀 어수선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스크린을 좀 그립니다. 마술사의 가장 중에 하나가 바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르주 멜리에스는요, 인간이 달에 도착하는 여행이라는 달세계 여행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괜찮나요?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달 세계, 그 달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죠.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달 세계 여행을 상영해 볼까 합니다. 물론 프로젝션을 이용할 건 아니고요. 기술을 좀 이용해 볼 겁니다. 요즘에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을 저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 세계 여행이라는 영화입니다. 제 그림 위에 증강현실로 구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술과 상상이 만날 때입니다. 분명 이쯤 되면 의심을 하십니다. 저것도 어떻게 뭐 이렇게 살짝 그려놨거나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장의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감히 선생님께 제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한 가지 퍼포먼스 이걸로 할까요? 네, 들리시죠? 네, 들고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뒤에 많은 시간이 있어서요. 처음에
처음에 그 조르지 멜리에스가 영화를 접했을 때요, 정말 많은 트릭을 만들었습니다. 마사의 가장 중요한 게 그런 트릭을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속임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예술에서도 속임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카메라 트릭을 최초로 개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뿅 사라지거나 나타나는 그런 카메라 트릭, 네, 편집 기술이나 아니면 이중 노출 기법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마술사의 상상력을 실제로 무대가 아닌 실제 그 영화 상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영화를 보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때 그 기술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그 트릭을 보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스토리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조르지 멜리에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저만의 퍼포먼스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일명 멜리에스 일루션입니다. 마지막 일루션 보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눈빛을 초롱초롱하면서 지켜본 그런 순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술사 이은결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으로는 기조 강연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한샘 사장과 국가디자인전략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권영걸 사장님은요, 서울시 부시장 겸 초대 디자인 서울총괄 본부장과 또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학장 등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국가디자인 전략이라는 주제로 귀중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걸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정진홍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나라의 중요한 분들이 와 계시고 특히 문화예술계 어르신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근자에 나의 국가디자인 전략이라는 책을 썼더니 이 정진홍 소장님께서 저를 이 기조강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정 소장님 그냥 기조강연 하시면 될 텐데 당신이 이 호스트이다 보니까 괜히 저를 끼워 넣어서 이제 기조강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국가디자인 전략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이렇게 구조를 한번 잡아봤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는 저의 이 낙서 같은 다소 계획된 낙서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인가라는 자문을 해봤습니다. 유엔이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4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또 OECD가 36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한국은 24위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의 불평등 지수에서도 35개국 중에서 25위 이 중하위권입니다.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필요할 때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또 사회 내에서 내가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의지할 기구가 있는가 하는 이 서포트 네트워크에서도 36개국에서 35위, 이 절박할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참 없는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행복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성적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가라는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29개국 OECD 국가하고 18개의 신흥공업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국가 경쟁력은 뭐 다차원이지만 여기서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어떤 사회 여건하고 경제 환경,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부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국가 경쟁력으로 본 것인데, 그 평가 결과는 홍콩, 이것을 좀 눌러주시죠. 홍콩,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22위에서 25위 사위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IMD와 나란히 세계 3대 경쟁력 평가기구인데요. 이 산업정책연구원, 이
IPS가 국가 경쟁력 평가를 한 것도 보면은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미국, 스위스를 선두로 하는 이 62개국 중에서 18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조사 기구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국가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 창조된 경쟁력이다라는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속에는 물려받은 경쟁력, 이제 거저 먹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어떤 부존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보다는 창조된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이 선두 그룹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소득이 25,000불 에 육박한 우리나라가 경쟁력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어떤 시사점을 얻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인가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위상이 좀 미미해졌습니다만 국가브랜드위원회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OECD 회원국하고 G20 국가를 포함한 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브랜드 지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하면 재작년 것인데요. 현대문화 항목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국가들에 이어서 한국이 이 9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 항목에서는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29위로 뒤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고스란히 이 국가의 대외 이미지 항목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이 앞서는 가운데 17위, 국가의 대외 이미지는 17위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 자국의 전통가치, 이 자국의 전통 특수가치, 지역의 특수가치와 전통문화유산에서 이 법고창신의 신세기적 대안을 길어올리지 못하는 나라가 문화강국이 된 사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현대문화는 지켜나가되 전통문화를 더욱더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뇌력은 어떤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지능을 검사하는 것이 이제 10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집단의 지능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된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개발되지 않아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이 지능 지수가 낮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뭐 세계 몇십이다 이런 것은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집단의 지능 지수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9년 전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의 얼스터 대학의 리차드 린이라는 교수하고 이 헬싱키 대학의 타투 벤하넨이라는 교수의 연구팀이 공동조사를 해가지고 국가별 평균 지능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세계 185개국 중에서 참고로 현재 세계 237개국인데요. 뭐 거의 답니다. 185개국 중에서 홍콩이 1위를 했고 한국이 2위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SAR, 이 특별행정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한국은 국민 평균 지능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국민 지능 지수를
조사했는데 이 세계에서는 좀 불량 국가로 낙인 찍혀 있는 이 북한이 3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평균 지능 지수에서 이제는 민족의 지능 지수가 비상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교수의 연구 발표는 국민의 지능 지수가 높을수록 나라의 어떤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경제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 지능 지수하고 창의성은 일치하지는 않은데 어떤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이 세계 최고의 지능을 활용하고 있는가, 잘 자원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또 의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OECD가 실시한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가 있습니다. 이 피사이죠. 피사의 청소년 핵심 역량 지수를 보면은 한국은 개인적인 지적 역량에서는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2위입니다. 아주 탁월한 개인 역량을 보이는데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서는 36개국 중 35위로 이제 꼴찌를 간신히 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work alone, 혼자는 잘하는데 work with others, 타인과 함께 교섭하는 능력,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형편없다는 거죠. 이건 OECD 발표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의 한국인적자원 연구센터가 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정책 그리고 경쟁력 순위에서도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개인은 뛰어나고 집단은 이 한국인이 집합적으로 모이면은 어떤 이 승수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이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뛰어난 이 인력들은 히딩크 경영학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취하지 않는 배제되는 인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 사이에 경사된 지표가 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국민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나라인가라는 것입니다. 창의도시 이론가 중에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토론토 대학의 이 마틴 프로스페리티 인스티튜트가 또 이 글로벌 창의성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R&D 투자를 충분하게 하고 있는가, 연구자 비율은 충분한가, 특허 출원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재능의 수준과 교육 수준은 어떤가, 그리고 타인종,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이 관용성은 어느 수준인가 등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창의성 지수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세계 82개국 중에서 스웨덴, 미국, 핀란드 등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27위 정도 이 중위권에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세계 최고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의 뒷받침 없이는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확고한가라는 것입니다. UN 전자정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요, 국가별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한국은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미국이 우리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자 수도 세계 1위입니다. 또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조사 발표한 ICT 발전지수,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에서도 한국은 숱한 이 선진국들을 뒤로 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이면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구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가 조사한 IT 산업 경쟁력 지수를 보면은 한국은 19위로 한참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IT 산업에 대한 미래 투자도 또 낮아지고 있고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제 발표하시는 가운데 향후에 한 나라의 문화 생산력이 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견인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러한 관점에서 약간은 불안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 워낙 이제 세계 1등을 좋아하는 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1등이다라는 이 데이터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즐거워하는 분위기인데 그러한 데이터들이 무성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문제점들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제가 한 5개 챕터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 국가 디자인 전략 이 책을 근자에 썼습니다. 내일의 한국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문화 기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챕터 5개 중에서 제일 앞부분 문화강국 대한민국에 집중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 떠오르고 기억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선진국으로 꼽는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그 나라를 이야기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그랬을 때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기소로망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국제통화기금을 이제 받아낼 때 그때 그 한국의 위기가 경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문화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과 기호가 정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가 상징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종합 상징 체계가 체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매개로 해서 시각화된 다양한 표상 형식을 개발하고 활발하게 적용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념은 결국은 종국에는 디자인에 의해서 실체화됩니다. 뭐 어떤 이 사안이든 정치가도 행정가도 엔지니어도 테크놀로지스트도 이 경영학도 발명가가 전부 이 원탁에 모여서 논의를 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것을 물질 형식으로 구성해내는 것,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적으로 만들어내고 제품으로 생산하고 할 때 이 최종적으로 이 뭐 계주라면은 이 릴레이 경기라면 마지막 주자가 디자이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지리, 역사, 경영, 예술, 공학 이런 것이 디자인과 제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말할 나위 없이 문화와 예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를 지탱해온 성장 동력이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에 있었다면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국가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개인의 경쟁력까지도 이 좌우하는 원천입니다. 개인도 문화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시대입니다. 국가와 도시는 내부에 얼마나 많은 이 창조적 집단, 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의 비교 우위가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전국의 도시, 지역의 재생에서 예술의 창조적 가치가 힘을 발휘하도록 이 제도를 구비하는 일,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장 같은 국가에서 공원 같은 국가로 변화되면은 관광객도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량하기 어려운 어떤 효과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69년에 미술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그 시절이 궁금해가지고 언제 이 정부 통계연보를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 대학 시절을 뭐 궁핍하게 불행하게 지냈다는 기억 같은 것이 전혀 없는데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1969년에 1인당 GDP가 뭐 그 당시에는 GDP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1인당 GNP가 300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만 뭐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이 디자인이 결코 시작도 될 수 없고 꽃피울 수 없는 그 시기에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예술가 뭐 조금 좁혀서는 미술가들이 가난은 오늘날도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 특구도 이제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이 옆 나라의 이 북경의 이 따스한즈 같은 이 798 예술 특구 같은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오래된 군수단지를 내보내고 예술가들의 창작 단지로 그리고 또 미술이 유통되는 단지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미술가들의 몸값 그리고 그 이 호당 가격을 어떻게 높였는지는 뭐 이 하늘과 땅 차이로 이 변화를 가져온 단지입니다. 피카소가 세계에서 제일 가장 비싼 작품으로 유통되었는데 그게 18년 동안 피카소가 1위를 점했는데 재작년에 그게 장다첸 작품으로 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제 뒤바뀌었어요. 이런 현상까지도 그러한 예술 특구를 조성하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나섰던 것하고 무관치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술의 생산과 유통 과정의 공정성을 이제 확보할 때가 됐다. 뭐 이제까지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예술가들을 이 착취하는 이 저 구조도 있고요, 시장 구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빨리 이 혁파하고 예술가 스스로 자생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될 때입니다. 이 한국인의 창의 DNA를 개발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과정은 뭐 물론 가정에서 출발하고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는 이 소프트웨어의 변화 속도가 하드웨어는 구태의연하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 엇박자의 형국입니다. 이제 가르친다는 것에서 스스로 배우고 터득한다라는 그 휴리스틱 프로세스 이러한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그것에 맞춰서 학교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운동장과 교사라는 이 이분법적인 이러한 환경에서 교실 공간도 자신의 형태를 계속 바꿔나가는 아메바와 같은 가변 공간 계획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 교육공학자, 그리고 건축가, 디자이너, 그리고 미디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원탁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세대가 거쳐온 것과 같이 워크하드형 학생에서 싱크하드형 학생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학교를 새로 디자인하는 것이 창의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기초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발표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는 좀 분열적인데 불일치해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국가 디자인 전략의 제일 앞부분만 오늘 이 포럼의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반도에 잠재되어 있는 디자인 원형과 또 여기서 파급되는 새로운 상징 및 창조적 가치에 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권영결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정진홍 지스트 다산 특훈 교수 겸 한국문화기술소장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홍 교수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을 지냈으며 한예종 교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사람, 문화, 그리고 문화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진홍입니다. 이거 작동을 안 하네. 사람보다 소중한 가치는 따로 없죠. 이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의 가치 그 자체입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 가치의 원천인 사람이 결국 문화를 만들고 또 문화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의 삶의 질을 또한 좌우합니다. 이 문화기술이라는 말이 많은 분들에게 생소함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떨 땐 저도 생소합니다. 하지만 이 문화기술이라는 말 자체에 너무 함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강조돼서 얘기됐지만 이 문화기술이라는 얘기는 물론 좀 억지로 붙인 듯한 느낌도 있지만 인문예술과 그리고 과학기술이 또 디자인 분야가 서로 융복합해서 새로운 문화적 삶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의 총체 혹은 몸부림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이죠. 창의성과 기술성, 거기에서의 공통 분모에서 그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 문화기술은 제목 자체는 딱딱한데요. 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의 물감 장난 같은 일들입니다. 일단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분야를 다룹니다. 또 매우 감성의 융합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오감을 갖고 있는데 그 오감을 다 섞어내는데 이 문화기술이 활용되고 또한 그 문화기술이 지향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문화융성을 또 인문가치 중심 시대를 지향합니다.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문가치가 중시되고 문화융성이
중시되는 그 바탕이 다름 아닌 문화요, 문화기술이고 또한 예술성들입니다. 이 문화기술은 일상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추구하죠. 또한 국가 비전을 문화 융성에 두고 있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문화기술이라는 것은 그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시대적 중요성과 소명의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문화기술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또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심포지움을 여는가? 심포지움은 말대로 향연입니다. 각계 다 분야에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와서 자신의 생각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문화적 세계를 통섭하고 융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서는 과학과 기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디자인, 건축, 미술, 음악 다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기술, 이른바 컬처 테크놀로지의 이 확장된 연구 방향, 좀 더 폭넓은 의견 교환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심포지움에 모였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인문예술과 과학기술이 제대로 섞이고 또 발효되어야지 저력 있는 문화를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 문화, 그리고 문화기술에 대한 아주 폭넓고 또 실질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문화기술의 세 가지 토대와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IT 기반의 문화기술입니다.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문화기술 하게 되면은 일단 IT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왔습니다. 또 IT 강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이 IT 기반의 문화기술이 어떤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펼쳐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최근에 열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모습입니다. 이 IT 기반의 문화기술을 활용해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종래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소외됐던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성동 원도였고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고 시장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분명히 IT 기반의 문화기술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IT 기반의 문화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사라진 유적을 재현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을 벗어나서 1층 오룡관 로비에서 85인치 UHD 대형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없어진 황룡사 구층 석탑을 다시 마주하게 되고 경주의 그 옛 모습, 또 고려청자의 그 모습들, 또 석굴암의 축조 과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두 그 디지털 헤리티지가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은 IT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황룡사 구층 석탑의 모습이죠. 하지만 IT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항상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서로 시줄 날줄로 결합하고 시줄 날줄로 결합한 그 그물코에서 미래가 꼽힙니다. 디지로그의 문화기술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필요합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은 아톰과 비트가 결합해야 됩니다. 아톰이라는 것은 원자적 세계의 최소 단위, 비트는 전자적 세계의 최소 단위를 말하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엉켜야 됩니다. 그리고 엉킨 그 지점에서 미래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IT 기반의 문화기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 기반의 문화기술을 우리는 주목하고 확장시켜내야 됩니다. 석굴암은 대단한 축조물이죠. 세계 유일의 인공 석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석굴암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전통의 정말 놀랍고 찬란한 이 문화기술을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더 확장적으로 펼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에게 잊혀진 이 비색 청자, 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우리 선조들처럼 만들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 어릴 때는 청자를 복원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청자는 잊혀진 그 무엇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려청자는 유물로만 존재할 뿐 그 빛깔은 이제껏 재현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빛깔의 재현에 도전해볼 참입니다. 전통 문화기술의 명맥은
실제 존재는 하지만 이어가기조차 힘겹습니다. 많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버거운 삶이 이어질 뿐입니다. 저는 전통문화기술을 다시 재발굴하고 재조명해서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하는데 문화기술이 혁신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아주 창발적인 노력으로 이젠 우리나라 안에 갇힌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세계 문화 자산의 복원에도 우리가 도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복원하는데 도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하이라인 파크라고 하는 과거의 철도길을 공원화한 곳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원화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활 기반의 문화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기반의 문화기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기술이 삶에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삶의 그루터기를 떠나서는 문화기술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T 기반의 문화기술, 전통 기반의 문화기술, 그리고 생활 기반의 문화기술, 그리고 이 생활 기반의 문화기술은 저는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컬처 테크놀로지에서 컬처 엔지니어링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기술은 결코 박물관 안에 박제화시켜서 소장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 문화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누군가의 막연한 그림 속 액자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달걀꾸러미가 보이시지만 이 달걀꾸러미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최고의 디자인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걀을 가장 잘 깨지지 않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 이것이 달걀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포장의 기법, 이것도 문화기술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활 기반의 문화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컬처 테크놀로지에서 그 컬처 테크놀로지, 그 문화기술을 활용해서 컬처 엔지니어링, 새로운 문화공학을 펼쳐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기술에서 문화공학으로의 전진은 전방위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IT 기반의, 전통 기반의, 그리고 생활 기반의 문화기술들을 좀 더 전진적이고 확장적으로 펼쳐내면서 우리는 아주 변화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로고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깔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컬처 등등의 C자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저희는 융합하려고 합니다. 그 문화기술연구소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대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만 언급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광주에 있는 서원입니다. 월봉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서원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된 것처럼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일종의 사학입니다. 이 서원을 다시 오늘날 시대에 맞게 재구현시키고 르네상스화하는 것, 복원하는 것, 부활시키는 것은 문화융성 창조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서원이 약 750여 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아날로그 서원에 디지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 서원 자체를, 전체 서원의 군두를, 그 서원의 네트워킹을 문화 콘텐츠 자원화하자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구글 사진에서, 구글 인공위성에서 찍어본 서원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이 점점들이 국내에 포진하고 있는 서원들입니다. 제가 대충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묶어보니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원을 그저 500년 전에 맹자왈, 공자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젊은이들이 호흡할 수 있는 서원으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퇴계이황과 고봉기대승이 약 400여 년 전에 사단 7전 논전을 펼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소상인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논쟁, 나이차가 자그마치 한 세대가 나고 영남과 호남의 지역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십수년 동안 천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두 분이 논쟁을 펼쳤습니다. 조선 유학 사상사상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논쟁입니다. 저희는 이 논쟁을 기반으로 해서 도산서원과
고봉의 월봉 소원을 잇고자 합니다. 단지 지리적으로만 잇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잇고 이것에서 출발해서 전국의 서원들을 네트워킹화하려고 합니다. 이미 서원에서는 문화적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게 혹은 적게, 때로는 미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여러 부면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서원의 새로운 몸부림들이 우리의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서원을 새롭게 지역 거점화시키고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인문 기지화시키는 것이 서원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문화기술이 활용될 수 있고 문화기술이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봉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둘레길입니다. 저희는 서원 가는 길도 만들 생각입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성당과 성당을 잇는 산티아고 길이 있습니다. 제가 900km를 걸어봤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시코쿠에 88개 사찰을 이어놓은 사찰을 잇는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원과 서원을 이어서 가는 길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인문길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컨텐츠 로드가 될 것입니다. 제주에 올레길이 있습니다. 올레길이 만들어질 때는 굉장한 관심이었는데 죄송하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는 관심이 시들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원은 각각의 컨텐츠가 풍성합니다. 엄청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각 서원마다 모신 선현들이 다르고 선비들이 다릅니다. 그분들 하나하나가 대단한 컨텐츠 크리에이터고 스토리텔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그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인문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미래적으로 이어가는데 문화기술을 활용할 겁니다. 단지 맵만 만들고 애플리케이션만 만드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서원에 갔을 때 좀 더 친숙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서원에 이황의 홀로그램을 세우고 디지털 영정을 만들고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그 고봉 기대승의 철학 세계와 마주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다른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구상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서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인들에게 이 서원을 알릴 겁니다. 이 서원의 진면목을 단지 건축학적인 외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 내용적인 컨텐츠들을 갖고 저희는 최대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전초기지로 이 서원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서원은 건축적으로 또 서원은 내용적으로 이 서원에서 숭양하고 봉양하는 선비들의 그 정신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퇴계이황, 율곡이 등등등 우리는 숱한 우리의 선비들을 서원 속에서 구체적으로 마주칠 수 있습니다. 서원을 살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1년에 2번 제사 지내려고 문 여는 서원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서원을 드나들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일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가능할 것이고 서원 스테를 통해서 국내외인들이 이 서원을 정말 우리 전통문화의 그 진수들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젊은 새싹들이 서원을 통해서 진정한 선비정신의 그 마음가짐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형식으로 저희는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서원을 브랜드화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월봉서원의 차, 도산서원의 문방사업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어서 서원을 경제적으로 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기술적 요소들을 총동원해서 서원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문화재청과 더불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매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희는 문화재청과 아주 구체적인 업무 협약을 개시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것은 스트라디바리우스, 세계 최고의 또 가장 오래된 현악기, 3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최고의 연주자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거 뭐 하자는 얘기냐라고 갸우뚱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을 복원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이 세계 최고입니다라고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누구나 세계 최고라고 인정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복원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350여 년 전에 자그마치 93회를 살면서 70여 년 동안 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심지어는 만돌린과 기타까지 1,400여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약 4분의 1, 약 300여 대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연주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경환 선생, 또 젊은 클라라 주미강, 신지아 다 스트라드를 씁니다. 스트라드라는 것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준말입니다. 350년 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목수였듯이 저희는 이것을 복원하는데 목수를, 조선 최고의 소목장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조기종 소목장이십니다. 와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예. 나무를 다루는 데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 그 나무와 가장 적합한 칠이 무엇인가를 평생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저희는 조기종 소목장과 더불어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디를 짜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탄생했던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에서 현악기 축제가 열릴 때 저희는 저희의 물품들을 출품할 겁니다. 그걸 출품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경제를 문화에다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약간 나쁘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중국이 16억이라고 언칭 얘기합니다. 16억이 피아노를 열풍이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피아니스트들이, 중국에서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윤디리, 랑랑. 이제 다시 피아노에서 현악기로 바이올린을 켜고 첼로를 켭니다. 저희는 그 시장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들에게 악기를 팔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핸드폰 잘 만듭니다. 스마트폰 잘 만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곧 3년 후, 5년 후에는 우리가 뭘 내놓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은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적 저력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전통의 것들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인들 누구나 그것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언제부터 애플사를 넘어서서 삼성이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5년 전에는. 삼성에서 처음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 제가 있었던 중앙일보의 전 기자들에게 그것을 배포했는데 다 집어던졌습니다. 안 통해서요. 하지만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은 애플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호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둡니다. 바디를 짠다는 것은 기능적인 일에 국한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다가 저희의 혼을 녹여낼 겁니다. 조선은 대단한 장인 정신에, 다시 얘기하면 문화기술의 종주국이었음을 저희는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하지만 그 오래된 미래를 역사 속에서 끌어올려서 미래에다가 던져놓을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 길은, 또 우리가 펼쳐낼 길은, 우리가 문화융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문화적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펼쳐내야 할 미래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속에, 우리의 진에, 우리의 유전자에 남아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끄집어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트라드를 복원하는데 온갖 과학적 요소들을 다 동원할 겁니다. 스트라드에 대한 연구 논문은 세계 유수의 저널들, 사이언스, 네이처지의 단골 손님으로 실립니다. 저희는 파동학, 공명학, 나무의 목재의 재질들을 파악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 검수를 거쳐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문화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난 2011년 6월 20일에 영국의 한 경매회사에서 레이디 블런트라고 하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72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자그마치 엄청난 우리 돈으로 약 172억 원의 기록적인 가격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저희는 가격의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무모하고 엉뚱하고 때로는 왜?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핵심으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장인을 투입해서 활용해서 글로벌 명품 제작에 도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기술력 총동원해서 저희는 미래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펼쳐내는 미래는 아마도 우리 후손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대구 피난지에서 오세창이라는 분이 이런 글자를 하나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뒤로 좀 빼겠습니다. 오세창 선생께서 문화보국이라는 휴호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휴호를 제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삽니다. 일반적으로는 문화, 갚을 보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건 보호할 보자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정초에 오세창 선생이 대구 피난지에서 쓰신 휴호입니다. 나라가 이제 낙동강 전선도 무너져서 넘어질 판인데 그분은 문화보국, 문화로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썼습니다. 60년 전에 그 전쟁통에. 지금 썼다면 그럴듯하겠다 하겠지만 그 시절에 언감생심 상상이 안 가는 표현이었죠. 저희는 60년 후에 이 문화보국이라는 글자 앞에 감히 섭니다. 어떻게 할 건가? 예, 문화융성을 얘기합니다. 창조경제를 얘기합니다. 저희는 문화가 나라의 띠가 되고 문화가 나라를 이끌고 문화가 나라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가 나라를 창달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화기술은 철저하게 복무할 작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새기는 까닭입니다. 문화기술 생경합니다. 문화기술 아직 낯섭니다. 하지만 이 문화기술이 우리에게 단순한 연구의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학문의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깊은 토론 또 함께 깊은 실행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인문예술과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정말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어서 주요 내빈 여러분의 기념 촬영식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에 단상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념 촬영을 생략하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내빈 여러분께서는 올라오셔서 기념 촬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로 1부 행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리플렛에 안내될 것과는 달리 제1학생회관 2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층에서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부터는 2층 다산홀에서 2부 심포지엄 세션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3부 행사로 오룡관 로비에서 디지털 미디어 퍼포먼스가 이어지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삼성전자 85인치 UHD TV 세대로 새로운 입체 영상 시연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6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인 글로벌 지스트가 행정동 1층 시티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 음악회도 무료 입장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제1학생회관 2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념 촬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학생회관에 가셔서 1시까지 점심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